잘 들리시죠? 예, 제가 집회를 꽤 많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신방 오시는 교회는 또 처음입니다. 야, 예수님의 신방을 받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한국 기독교와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토지는 밭갈이 하는 농민에게, 공장은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우리가 얻을 것은 무계급 만민평등의 세계 공산화요. 우리가 잃을 것은 억압과 압제의 쇠사슬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의 책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는 모두가 평등한 세상, 고생하는 농부들에게 땅을 주고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공장을 분배하는 인민의 지상낙원, 이 공산주의의 꿈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산주의가 다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우리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1917년, 바로 그때 혁명을 시작할 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퍼뜨릴 것인가? 어떻게 공산주의로 세계를 공산할 것인가? 그 전략이 뭐였냐면요. 1917년 레닌의 연설, 러시아 및 동양의 모든 근로자에 대한 선언이라는 연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공산주의의 빛은 동방에서 밝아온다. 공산주의라는 걸 처음 만들 때부터요. 세계를 어떻게 공산화시키냐면 동쪽을 공략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 러시아의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중국, 일본, 조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워낙 큰 나라고 독자적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큰 대륙을 공산화시킨다는 거 쉽지 않아요. 일본은 공산당 때려잡는 거 세계 1등이었던 나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계 공산화를 위한 거점이 어디냐면 한반도란 뜻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한 그 순간부터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전략 지역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조선을 공산화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죠. 일본과 싸우는 조선의 독립투사들을 공산화시킬 수 있으면 독립지사들이 조선 독립을 해서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라면요. 일본을 물리치고 독립된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소련 공산당이 무지막지하게 지원합니다. 마차 세대에다가 황금을 가득 실어가지고 상해에다가 보내요. 이렇게 소련 공산당이 1917년부터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서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포섭한 결과 1918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불과 1년 만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사람들이 만든 최초의 정당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는 정당이 아니라 붕당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당파 싸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서인이냐 동인이냐 남인이냐 북인이냐 노론이냐 소론이냐 이런 거 옛날에 있던 당파를 붕당이라 그러고요. 현대적인 의미를 가진 지금의 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이런 좀 현대적인 정치 시스템을 정당이라 그러죠. 이런 최초의 한국 사람들이 만든 정당 그게 뭐냐면 1918년에 한인 사회당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정당이었어요. 왜? 소련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주니까. 그래서 이미 상해 임시정부 있었던 그 상해에요. 소련이 파견한 1급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한국 청년들이 오면은 우리 독립운동하자.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자.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면 공산주의 정신으로 무장하자. 그래서 독립운동하러 갔던 청년들이요. 상해에서 포섭이 돼갖고
공산주의자가 돼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24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에 짤막한 기사가 실렸어요. 상해에서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일로 재작년 1922년 3월에 안동현에서 체포돼서 징역 1년 반, 1년 반을 평양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던 세 사람. 한국 공산주의의 아주 선구자 3명. 박헌영, 임원근, 김단양. 세 사람이 만기 추록. 18개월을 평양 형무소에 있다가 추록해서 20일 경성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1924년이에요. 1924년에 이미 우리 민족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최고급 인류 이론가로부터 공산주의를 2년 동안 쫙 배우고 그 공산혁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왔다가 일본 경찰한테 체포돼서 1년 반 깜빵에서 고생하고 나온 사람이 1924년에 이미 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지역은요, 세계에서 공산화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박헌영이라는 사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박헌영이가 깜빵에서 나와가지고요, 신분 세탁을 한 다음에 어디에 취직했을까요? 신문사에 들어갑니다. 왜? 공산주의 혁명가 레닌이 뭐라 그랬냐면 신문이 없으면 공산주의 혁명도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언론에 보면은 우리 국민 가운데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한 반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신문 언론은 어디가 많아요? 이거 압도적으로 좌파가 많죠. 이상하지 않아요? 한 반반은 돼야지. 국민들 가운데는 반반인데 교회를 따지면 교회는 우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신문, 방송, 언론은 어떻게 죄다 좌파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공산주의 혁명할 때부터 신문이 없으면 혁명도 없다. 이게 레닌의 말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동아일보사에 들어갑니다. 데모하다가 잘려요. 그 다음 어디 들어갔느냐? 조선일보사에 들어가요. 그때는 우리나라 신문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2개밖에 없었어요. 뭐 작은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주된 메이저 신문은. 그러다가 1925년에 한국 현대사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전 조선 기자대회가 열려요. 그 당시 조선에 있는 신문, 잡지, 모든 기자들, 전국에 있는 기자, 언론인 다 합치면 한 600명이 돼요. 그 600명이 서울에 모여서 죽어가는 조선을 붓으로 그려보자. 아니 조선이 죽어간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이 천황 폐하의 은덕을 받아서 조선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겨서 죽어간다. 죽어가는 조선. 이 말 자체가 약간 독립운동하겠다는 뜻이죠. 그 당시 언론들이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듭나는 조선. 이러니까 아니 천황 폐하의 통치를 받아서 계속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야지 거듭나겠다는 거는 대한독립 만세. 요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일본 사람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요런 주제를 갖고 서울에 600명이 모입니다. 639명의 기자들이 모여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조선 팔도에 있는 전국 기자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대놓고 독립운동하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조선 총독부 비판하자. 일본 사람들이 식민 통치하면서 조선 사람 못 살게 구는 거 우리가 고발하자. 이 조선의 인권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식민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기자들 600명이 모이니까 일본 경찰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일본 전국 경찰이 다 모여가지고 이 기자대회를 감시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기자대회를 종로에서 했는데 그 종로에서 기자대회하는 바로 옆에 아서원이란 중국음식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당, 아까 말씀드렸더니 1918년 고려사회당, 그건 어디 있었냐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라 밖에 있었어요. 한반도 안은 일본이 통치하니까 만들 수 없었죠. 조선 땅, 국내에서 최초의 정당을 만듭니다. 그게 언제냐면 조선 기자대회 할 때 기발하죠. 일본 기자가 전부 기자대회 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바로 그 옆에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이쪽 보고 있어요. 그 등 뒤에서 몰래 모인 거예요. 요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미 그 정당이 조선 전국에 지부가 있었어요.
각 지역 책임자 19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남한북한 통틀어 19개 지역 지부장, 지역장들이 모여서 1925년 국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근대적 정당의 이름은 조선공산당입니다. 1925년에 이미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을 만들 때 남한북한 통틀어 19개 대도시에 이미 지부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는 대한민국이랑 우리나라는 반공국가고 기독교로 세웠으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뭐냐면요. 이 나라는 누가 봐도 공산화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어요. 1925년에 이미 서울에 공산당이 만들어졌고 그때 이미 19개 지역 책임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조선공산당 만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925년 4월에 비밀리에 공산당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반기독교 대강연회. 공산주의란 이름은 안 되고요. 조선의 지식인들 모여라.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기독교라는 미신 같은 거 믿을 수 없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살아나냐? 반기독교 대강연회에 박헌영이 직접 강연했어요. 박헌영 강연의 제목은 뭐냐? 공산주의와 기독교. 요렇게 나눠죠. 공산주의란 이름은 감춰야 되니까. 강연 제목은 뭐냐? 과학과 종교. 과학을 믿어야지. 인간이 진화돼서 원숭이가 사람이 된 거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뭐 진흙을 빚어갖고 그런 사람이 무슨 무리를 걸어가고 예수가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아니 그런 걸 어떻게 믿냐. 과학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과학과 종교 이러니까 그럴듯하죠. 아주 지성적으로 세련돼 보이죠. 목표는 뭐냐. 기독교를 부수는 겁니다. 1925년에 이미 공산주의자들이 첫 번째 했던 강연회가 뭐냐. 반기독교 강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금 공산주의자가 있나 없나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겉으로는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요즘은 세상이 많이 좌경화돼서 자기가 공산주의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도 대부분 감추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는데 제 후배 가운데 그 특이하게 교회를 해서 평상시엔 거기가 체육관이에요. 체육관에서 막 땀 흘리고 이러다가 주일날은 운동기도 싹 치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운동하는 불신자들을 많이 전도한 그런 제 후배가 있어요. 목회를 잘하는 친구인데 평생 아주 전도해서 좀 사람 모이면 또 교회 불릭하고 뭐 아주 목회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특이한 목회죠. 운동하면서 목회하는. 본인도 또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고.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가 두 가지로 등록돼 있어요. 체육관으로도 등록돼 있고 교회로도 등록돼 있어요. 그럼 체육관이니까 맨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로는 주일날 한 번 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 하는 얘기가요. 자기 교회가 양쪽으로 있다 보니까 코로나 단속을 받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체육관이라는 거 갖고는 한 번도 트집을 안 잡더래. 운동을 하건 말건 한 번도 단속을 안 하는데 교회라는 면에서는 매일같이 와서 체크하더라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죠? 한국교회, 대형교회들도요. 코로나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 숫자랑 이후에 출석 비교해보면요. 60%가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섬기는 교회도 어제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뭐가 제일 달라졌나 물어봤더니요. 코로나 이전에는 불신자 전도가 됐대요. 교회 와라. 그럼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려. 부모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코로나가 한번 휙 지나갔더니 한국교회 한 10,000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성도 숫자가 60%로 줄었어요. 불신자하고 아예 접촉을 못하게 됐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뭔가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염병이 한 번 지나갔는데 왜 다른 종교는 다 멀쩡한데 기독교만 이렇게 다 박살이 났어요?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 이건 1925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25년 11월호 개벽이라는 잡지에 역사상으로 본 기독교의 내면 여기서 뭐라 했냐? 기독교는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다. 지금도 한국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 나쁜 국가, 주한미군 철수해라. 1925년부터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가르쳐준 미국은 나쁜 나라인 거죠.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과 반기독교, 반미 이거는 1925년부터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97년 전 공산주의라는 게 조선 땅에 들어올 때부터 일관되게 흘러왔던 역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 만들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두 가지. 첫째는 반기독교 활동. 둘째는 이거 정말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조선공산당 만들자마자 조선 땅에 제일 똑똑한 청년 19명 뽑아가지고요. 모스크바로 유학 보냈어요. 이거를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인재를 열심히 길러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인재를 안 길러냈어요. 그러면서 교회만 크게 짓고 막 그냥 성도 숫자만 늘어난다 그랬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을 제대로 못 길러냈어요. 교회가.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1925년부터 여러분 1925년이면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대부분 국민들이 밥 세 끼 못 먹을 때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 뭐 돈이 많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 어려운 혁명가들이 몰래 숨어서 운동하면서 19명의 똑똑한 청년을 뽑아서 모스크바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부터 엘리트를 길러냈습니다. 지금도 왜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좌파들에게 공산주의자들에게 밀리느냐? 운동권 학생들은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고생하면서 계속 엘리트를 길러내가지고요. 청와대에도 들어가고 국회에도 들어가고 장관도 하고 노조 만들어서 기업에도 들어가고 아니 똑똑하고 말 잘하고 선거 나가면 이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다 주사파야. 공산주의고. 엘리트를 길러내지 못하니까 지도자를 길러내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 세력이 점점 위축됐던 거죠. 이 1925년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갔으면 조선이 다 먹히는 거였어요. 근데 1925년이 가기도 전에 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공산주의가 전국적으로 퍼져서요. 일제시대 때는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공산주의자를 체포했다. 그럼 신문에 공산주의자 일망타진 이렇게 안 해요. 주의자 일망타진. 왜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무슨 주의가 있었나요? 자본주의? 다 농사 짓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뭔지 몰라요. 민주주의? 일본 사람들이 천황폐하 만세 이러니까 민주주의 같은 거 안 가르쳐요. 우리나라에는 주의가 없었어요.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주의가 뭐냐? 그게 공산주의예요. 지금은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우리나라에 지금 주의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때는요.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공산주의가 강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공산주의가 강했던 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아직까지 안 된 게 이게 인류 역사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나라는 공산화 되는 나라예요.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 공산주의란 말 안 써요. 그냥 주의 그러지. 왜? 공산주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또 일망타진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요. 이 공산주의가 막 퍼져서 저 국경도시 압록강에 있는 신의주에 공산주의 청년들이 벌써 거기 뭐 수십 명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 청년들이 어느 날 모여갖고 회식을 했는데 회식 자리에만 29명이 왔어요. 그 지방도시에서 공산주의 청년들이 회의하고 회식하는 주요 멤버만 29명이었으니까 조선 팔도에 공산주의가 바글바글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2층에서 그 29명 공산주의 20대 청년들이 뭐 회의하고 토론하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노는데 그 밑에 층에 일본 경찰이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위에서 조선 청년들이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일본 경찰 올라가고 야 조선진들 조용해 한마디 했어요. 젊은 공산주의 청년들이 술 한잔 마시고 맨날 모여서 일본 제국주의 타도하자 이러고 있는데 저 일본 놈이 있거든요. 그 옆에 친일파도 같이 있어요. 우리가 29명이야. 이 숫자에서 자신 있잖아요. 저쪽 몇 명 안 되거든요. 술 한잔 마시고 기분도 좋겠다. 에이 저 쪽발이 놈들 한판 붙자.
이러고 29명의 공산당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고요. 일본 경찰을 두들겨 팬 거예요. 이 큰일인 거죠. 그 일본 경찰이 막 두들겨 막 다 도망갔는데 막 도망치니까 청년 하나가 만세! 드디어 해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드디어 해냈다는 건 뭔가 하려고 계획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놈들이 독립운동 하려고 그런 놈이네. 근데 만세 그러는데 만세하니까 옷소매가 이렇게 내려가죠. 옷소매가 내려가면서 뭐가 보였냐면 이 옷소매 안에 빨간 완장을 차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빨간 색깔은 뭐 옛날부터 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 도망치면서 저놈들이 드디어 해냈네? 그러면 독립운동 하려고 불순한 목적으로 오랫동안 계획을 했구나. 근데 빨간 완장이야? 이야, 이 공산주의 요놈들이 공산주의를 독립운동 하려는구나. 신의주에서 패싸움이 벌어졌다가 빨간 완장이 등록되는 바람에 일본 전역에서 일본 경찰이 비상령을 발동합니다. 신의주의 저 정도면 서울에는 빠글빠글하다는 얘기다. 이래가지고요. 그 당시에 막 늘어나던 공산주의자들을 일망타진해버려. 전부 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형무소마다 그냥 몇백 명씩 공산주의자들이 잡히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때 조선공산당 최고 지도자였던 박헌영이 체포가 되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박헌영 체포돼가지고 일본 경찰이 막 고문을 했는데 26년에 체포됐어요. 근데 27년에 옛날 신문인데 보니까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지만 뭔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죠?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걱정하고 있죠? 보석으로 불과 1년 만에 박헌영이 추록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박헌영을 붙잡아다가 일본 경찰이 고문을 세게 했어요. 그 제일 심했던 고문이 축구공 놀이라 그래갖고 요새 월드컵 하잖아요. 사람을 축구공으로 쓰는 거예요. 이쪽에서 빵 차 박헌영을. 이 눕혀놓고 축구공처럼 막 발로 차서 저쪽으로 굴리면 저쪽에서 발로 차서 축구공 패스하듯이 사람을 패스한 거예요. 이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짓이죠. 그 박헌영을 자꾸 두들겨 팼더니 박헌영이 너무 맞아가지고 고문을 당해서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갑을 차고 있는데 수갑을 벽에다가 막 쳐요. 그 수갑을 찬 손을 벽에다 치니까 이 손목에 껍질을 벗겨져갖고 아주 끔찍한 몰골이 되잖아요. 야, 요 놈이 정신 이상인 것처럼 연극을 해서 병보석으로 풀려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가 속을 줄 아냐? 일본 경찰이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근데 박헌이 진짜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몇 번이나 죽겠다고 막 목을 메고 막 여기를 긋고 자해를 하고 난리가 나요. 야, 이 공산주의자 놈이 연극을 제대로 하는구나. 고문을 더 세게 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도 어떻게 됐냐면 감옥에서 목을 메고 뭐 수갑을 채워주자 뭐 온몸에 멍이 들고 발광기를 시작한 지 2달째가 된 다음에 독방에 가둬놓더니 대변을 보고는 손에 쥐어 벽에 바르고 밥을 갖다 주는데 밥은 안 먹고 변을 먹는 거야. 야, 이 지독한 놈이 연극 제대로 하는구나. 고문을 더 세게 하다가요. 결국은 일본 경찰이 풀어줬습니다. 왜? 아무리 공산주의가 좋다 그래도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대변을 한 번 먹는다. 그 지독한 사람 할 수 있겠죠? 3번 먹는다. 이야, 진짜 의지가 강하다. 믿을 수 있어요? 박헌영은요 6개월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자기 대변을 어떻게 6개월 먹습니까? 이거 진짜로 미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찰도 처음에는 저놈이 미친 척하는 거 아니야? 안 믿었는데 6개월을 변을 먹으니까 이건 제정신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래갖고 보석으로 풀려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제일 뛰어난 정신과 의사한테 감정을 받게 했더니 1927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이렇게 실렸어요. 박헌영은 3년 만에 감옥문을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립던 모친,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사람만 보면 무섭다고 자꾸 도망질을 쳤다는데 이것을 본 여러 사람들은 즉시 그를 데리고 정신병 의사로 이름이 높은 시내 서소문정에 있는 김탁원 씨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였다는데 지금 상태가 매우 위험하다더라. 같은 날짜 매일신보라는 신문에는요. 김탁원 의사는 말하되
정신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상실되었으니 완전히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 같아서는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울 줄 압니다. 대개 그런 종류의 병은 완치가 안 되는 것으로 100에 하나쯤은 치료가 되는 일도 있으나 치료가 된 후에도 도저히 완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최고 정신과 의사가 봤더니 이건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러니까 일본 경찰도 풀어준 거예요. 박헌영이 정신병자에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했냐면 자기 부인을 임신을 시켜요. 일본 경찰이 풀어주면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박헌영 주변을 계속 감시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지만 산모가 이렇게 배가 부르는데 외간 남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실례죠. 그 당시 일제시대 때는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이거 남자 여자가 같이 어울리지도 않던 무렵이에요.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이 배가 점점 불러오니까 자기 친정이 원래 박헌영 충청도 사람, 남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박헌영 살던 동네 가면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모여 살고 있어요. 박헌영은 충청도 사람이고 부인이 함경도 여자였어요. 자기 친정에 가서 몸을 푼다고 함경도로 갔어요. 그 함경도에 있는 경찰이 또 이 박헌영과 그 아내를 맨날 감시하는데 박헌영은 뭐 계속 자기 부인이 임신했는데 계속 뭐 흙 같은 거 집어먹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누가 봐도 아주 미친 사람 행동을 해요. 그 아내는 점점 배가 불러갖고 양수가 터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경찰이라 그래도요. 아이고 젊은 새댁이 양수가 터져서 아기를 낳는데 그 외간 남자가 지켜보고 있으면 그건 아주 큰일 나거든요. 멀찌감치 이렇게 경찰들이 지금 양수가 터져서 아마 좀 몇 시간 후면 애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멀찌감치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자들 애 낳으신 분 아시겠지만 양수가 터지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거 애 낳을 때니까. 박헌이 어떻게 했느냐. 양수가 터진 그 자기 아내를 데리고요.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갔어. 동해로. 배를 타고 탈출했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는 이미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에서 보낸 마차, 최고의 의사, 멋진 집 다 준비가 돼 있었어. 소련 공산당이 한국을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이나 대변을 먹은 전설적인 혁명가 박헌영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헌영은 자기 아내 양수가 터지자마자 배를 타고 여러분 양수가 터진 여자를 배에다 태워갖고 바다를 건넌다는 게 이게 목숨 거는 일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1927년에. 그래서 모스크바의 블라디보스톡에 딱 가서 그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아주 쬐끄맣게 나오고 하여간 이 여자도 고생을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결국은 애도 살고 산모도 살았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공원에 가서. 박헌영도 얼굴이 시커먼 게 고문당해서 정상처럼 안 보이죠? 이 여자도 애를 낳는데 여자가 애 낳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거. 그 배를 타고 탈출을 해가지고 겨우 남의 나라까지 왔으니 이 여자도 얼굴 표정이 멍하잖아요.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소련 땅이니까 몇 달 동안 푹 쉬고 최고급 의사를 소련에서 붙여줘요. 두 사람을 잘 간호해주고 그리고 체력이 회복된 다음에 박헌영과 주세죽이 공산주의 혁명의 수도인 소련 수도 모스크바로 가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있는 국제 레닌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건 모스크바에서 제일 좋은 학교고요. 공산당 간부 재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소련 공산당 간부들이 훈련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학 같은 곳이고 세계적으로 치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세계 최고 명문, 공산주의 최고 명문 학교에서 박헌영이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 이론을 제대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라는 사람은요, 경성고보, 그때는 우리나라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경성고보 그러면 지금의 서울대학 같은 거예요. 경성고보를 나왔고 국제 레닌 학교를 나왔어요. 이건 요즘 말로 하면 한국에서 서울대 나온 다음에 하버드 가서 박사 받은 최고 학벌을 가진 1920년대에 이미 세계적으로 어디 내놔도 최고 학벌을 가진 공산주의자가 한국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학벌만 최고가 아니에요. 6개월씩 대변을 먹을 만큼 의지력도 최고인
어마무시한 공산주의자가 192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박헌영이 국제레닌학교를 다니는데요. 이때 박헌영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각 여러 나라의 전설적인 혁명가가 돼요. 이때 박헌영이랑 같은 반에서 공부했던 동창생으로 박헌영이랑 제일 친했던 사람이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베트남에 가보면 지금 호치민이라는 도시가 있죠? 베트남 공산당의 아버지 호치민도 여기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제레닌학교는 전 세계 최고의 공산주의자를 길러낸 최고의 교육기관. 여기서 박헌영이 한국 공산화를 위해서 맹렬히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역사가들이 대한민국이 공산화 안 된 것은 아시아 역사의 기적이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요. 1920년대 이미 이런 우수한 공산주의자가 있었고 머리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변을 6개월 먹어요. 어느 나라 공산주의 역사를 읽어봐도요. 이 정도로 지독한 사람 없습니다. 소련도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중국도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 아이가 뭘 하든지 독한 면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지독한 공산주의자가 한국에 있었고요.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에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의자, 그러면 공산주의자예요. 주의, 그러면 공산주의. 다른 주의는 없어요. 공산주의만 퍼져나가요. 누가 봐도 이게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공산주의를 막아낸 사람 역시 1920년대 30년대 한국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수한 겁니다. 식민지 시대지만 이런 위대한 공산주의자도 있었고요. 또 그걸 막아내는 위대한 기독교인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일제시대 때 현상금이 제일 높았어요. 독립운동 제일 열심히 했고 잘했기 때문에 거금 30만 달러. 그때는 그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승만 체포하면 상금 30만 달러.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중국 사람으로 중국 옷 입고 변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했어요. 중국 옷 입고 변장한 모습인데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고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마차 세대에다가 황금을 가득 실어서 보내고 청년들을 전부 공산주의를 물들이니까 돈을 우리 독립운동하는 상해 임시정부에다가 돈 갖다 준 나라는 소련밖에 없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퍼붓습니다. 소련이 한국 공산화시키기 위해서요. 그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소련 사람이 돈도 주지, 무기도 주지, 교육도 시켜주지. 야, 공산주의가 좋은 건가 보다. 다 그쪽으로 막 가려고 그러는데 1919년 공산주의 혁명이 터지자마자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는 반드시 망한다. 공산주의 멸망을 예언한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승만입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왜 망한다고 말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인 자유를 뺏어간다. 지금도요, 북한 곳곳에 무슨 간판이 세워져 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정권 70년에 걸쳐서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어버이 수령이 북한 인민에게 신년사란 걸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요. 70년 넘는 동안 신년사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대목이 뭐냐? 당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당이 결심하는 대로 결심하고 당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내가 서울에 살까? 판교에 살까? 내가 생각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있으니까. 동무는 서울에 사시오. 동무는 판교에 사시오. 당이 결정하면 나는 따라서 하는 거. 이게 공산주의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할까? 대학 갈까? 내가 기도해서 결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는 동무는 대학에 가시오. 동무는 공장에 가시오. 당이 결심하면 그냥 인민들은 우리는 하는 거. 그게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뺏어가서
당이 결정한 대로 모든 사람이 해? 이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 이게 1917년 이승만의 연설이에요. 근데 연설했는데도 공산주의가 점점 세죠. 이승만이 인류 최초의 반공,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논설을 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1923년에 쓴 공산당의 당부당. 공산당이라는 게 당, 정당하냐, 부당, 부당하냐, 공산당이라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글을 썼어요. 모든 부자의 돈을 합하여다가 나누어 가지고 살게 하면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돈 가진 사람 걸 다 뺏어서 나눠서 골고루 쓴다 라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골고루 안 쓰잖아요. 당 간부가 다 가지지.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공산주의가 어쩌고 뭐 좌파가 어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돈이 무지하게 많아. 국민들한테 똑같이 나눠주지 않잖아요. 자기가 다 같이. 근데 어쨌든 말로는 똑같이 나눠준다 그러는데 정말 나눠준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기업가들의 경쟁이 없어지고 상업과 공업의 발달이 되기 어려우니 사람의 지혜가 막히고 모든 기기묘묘한 기계와 연장이 다 스스로 폐기되어 물질적 계명이 중지될지라. 공산주의 하면은 물질적 계명, 발전하고 기술이 개발되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23년에 이 글을 썼는데 확인해 보면 소련 공산주의 혁명이 된 다음에 8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중국 대약진 운동할 때 3,8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북한 8.15 해방 당시 북한의 경제력이 남한의 40배입니다. 북한이 남한보다 40배 원래는 잘 살았어요. 지금은 남한의 경제력이 북한의 200배입니다.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북한 사람들 전 국민의 3분의 2가 영양실조야. 공산주의 하면은 물질적 계명이 중시돼서 사람이 굶어 죽는 원시사회가 된다. 1923년에 이승만은 이미 내다봤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독립운동가들이 안 들어. 그 이승만 혼자 공산주의하고 투쟁을 하다가 그 다음 장면이요. 1933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국제연맹회담이 열립니다. 이때 국제연맹의 주제가 뭐냐면 일본이 만주에 쳐들어가서 만주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이것 때문에 국제회의가 열려요. 거기 이승만이 참석해갖고 이 국제연맹 라디오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신문에 라트리뷴 도리앙이라는 유명한 신문에 일면 머리 기사에 딱 실렸죠. 아주 중요한 신문에 대서특필 될 만큼 연설을 잘했어요. 유창한 영어로. 이때 이승만이 연설한 내용이 뭐냐면요. 일본이 만주에 쳐들어와서 만주 사람이 고통당한다는데 그것만 의노해서는 안 된다. 만주 사람보다 먼저 고통당한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다. 일본이 만주 쳐들어가기 전에 먼저 3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하기 전에 먼저 일본의 한국 침략 문제를 다뤄야 된다. 우리 한국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회담에 참석해요. 1933년에. 그리고 그때 시간이 나서 이승만이 그 외교적인 문제로 소련과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에 갔어요. 근데 소련에선 이미 이승만 그러면 저놈은 기독교의 괴수고 소련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땅에 독립국이 세워지면 공산주의 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1917년부터 돈을 막 엄청나게 쏟아붓는데 이승만이 임시정부 대통령은 그걸 맡고 있거든요. 그 이승만이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저놈은 절대 우리 소련 땅을 밟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승만이요. 기차 타고 모스크바에 갔는데 모스크바 역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바로 그 기차를 타고 도로 추방돼갖고 돌아와요. 그 모스크바를 갔는데 모스크바 땅은 밟지도 못했습니다. 소련 정부가 너 같은 놈은 공산주의 반대하기 때문에 가라. 바로 기차에서 추방당해서 돌아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승만이 창밖으로 소련 땅을 이렇게 보죠.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고 공산주의 하면 되게 좋다 그러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봤더니 자본주의 하는 나라보다 훨씬 못 살아요.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하면 잘 산다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 저렇게 제대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형편없구나. 그 이승만이 기차에서 그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이승만은 소련 땅에 못 밟아봤지만 소련을 여행했던 미국 사람, 헝가리 사람, 프랑스 사람, 체코 사람 기차에서 만나서 물어봐요. 야, 소련이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는데 내가 창밖으로 봤더니 못 사는 것 같은데 진짜 잘 사냐? 물어봤더니 미국 사람, 체코 사람, 이태리 사람, 프랑스 사람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공산주의가 좋은 거 한 줄 알고 소련 공산주의가 어떤지 구경하러 갔는데 세상에 내가 본 동네에서 3명이 굶어 죽었대. 내가 본 동네에서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시체를 뜯어 먹었대.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거기 있는 여행객들이 다 하는 거야. 그때부터 이승만이 원래부터 공산주의는 하면 망한다. 23년에 논문도 썼지만 그건 자기가 생각해서 쓴 거지 직접 보지는 못했잖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소련 땅을 여행한 사람 얘기 들어봤더니 아, 공산주의 하다가 굶어 죽었다. 백성들은 비참하고 당 간부만 부자가 된다. 그 경험을 통해 이승만이 아, 내 생각이 맞구나. 역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교회 때려부시고 성경책 불태우고 공산주의자들이 죽인 기독교인 숫자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한 세력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정권이 들었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이거 공산주의 되면 백성들은 다 굶어 죽겠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돼야지 공산주의 하면 절대 안 된다. 원래 이승만이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고 갔다가 추방돼서 돌아오면서 거기서 공산주의 하다가 8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소련 대기근의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기독교로 공산주의와 싸우는 자신의 신념을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예, 1부가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2부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